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내일 예정돼 있는데 벌써부터 파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한 후보자가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며 일정을 연기하자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목리 부리지 말라며 예정대로 진행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구민지 기자. 이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돌연 연기를 요청한 건데요. 자, 구체적인 이유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검증 자료가 부실한 상태에서 청문회를 열면 허술한 검증에 들러리 서는 꼴밖에 안 된다. 즉 식물 청문회가 될 거라는 주장입니다.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 그동안 검증 자료를 계속 요구해 왔는데 자료는 안 주고 시간만 보냈다는 건데요. 기자회견 한 대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제출하지 않고 있는 지금의 사태는 심각하게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한 후보자와 배우자의 부동산 거래 내역서는 물론 배우자의 미술품 판매 내역과 세관 신고 내역 등을 요구했는데 사생활 침해, 서류 보존 기간 만료, 또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들면서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제출됐다는 자료도 확인해보면 본인이 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음,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게 다라는 거죠. 민주당과 정의당 양당은 만일 연기하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일 청문회는 불참하겠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목리를 부린다며 자료 제출을 핑계 삼아 일정을 미룰 수 없다고 맞섰는데요. 또 지난 총리 청문회와 비교했을 때 3배에서 4배가 넘는 자료가 요청됐다며 무리한 요구를 빼면 대부분 다 답변이 나갔다고 한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내일 청문회에 불참하게 된다면 이 청문회는 열리지 않게 되는 겁니까? 네, 내일 인사청문 특위 회의는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개회가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현 상황에서는 참석한 의원들의 의사 진행 발언 정도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내일 단독으로 청문회를 진행해도 별 실익이 없다는 게 국민의힘 판단으로 보입니다. 단독으로 청문특위 의결도 어렵고 또 국무총리는 어차피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통과가 불가능한 겁니다. 또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중으로 양당 간사가 협의할 가능성도 열린 만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을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금요일 여야가 검찰 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법안 중재안에 전격 합의를 했죠. 그런데 벌써부터 과연 합의한 대로 될까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를 존중하겠다던 윤석열 당선인 측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고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중재로 국민 앞에서 한 합의를 깨겠다는 거냐며 반발했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오후 자신의 SNS에 여야 합의안에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라고 밝혔습니다. 일주일간 시한을 정해서 움직일 사안이 아니다.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이번 주 처리하기로 한 합의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초 합의안이 발표된 직후 존중한다던 대통령 당선인 측도 합의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배현진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국민들이 우려하는 모습을 잘 듣고 지켜보고 있다고 했고 안철수 위원장은 여야 합의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성토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해상충 아니겠습니까? 검찰 수사권이 우선 폐지되는 분야에 선거와 공직자 수사가 포함된 걸 두고 새로 권력을 잡게 될 야당도 은근히 바라고 야합한 거 아니냐는 검찰 안팎의 비판이 쇄도하자 인수위 기류가 확 바뀐 겁니다. 그러자 협상 당사자였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잇따라 SNS에 글을 올리고 사과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의석수가 부족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도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무겁게 여겨야 했다는 점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이 자동 소멸되는 시효를 정하자고 했지만 막았다. 검수완박을 저지할 시간을 벌었다고 합의대로 안 될 수 있다는 여지를 뒀습니다. 민주당은 합의 파기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MBC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국민 앞에서 합의한 지 며칠 됐다고 어떤 명분으로 합의를 깨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또 우려를 표한 윤석열 당선인 측을 겨냥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파기하기 위한 밑자락을 깔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여야는 이번 주 법사위에서 합의안을 법안으로 가다듬을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합의안 파기 요구가 거세질 경우 여야 간 충돌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새 대통령 관저로 서울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새로 리모델링을 해야 해서 취임하고 최소 한 달 동안은 서초동 자택에서의 출퇴근이 불가피한데요. 시내 교통 혼잡에 대한 우려 외에도 그간 외빈맞이 행사장을 겸해왔던 외교부 장관 공관을 당장 어디로 옮겨야 하는지도 새로운 숙제가 됐습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됐던 서울 한남동의 외교부 장관 공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관저로 낙점됐습니다. 보안과 경호 그리고 비용과 공기 등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새로운 곳으로 공관을 사용하기로 지금 결정을 사실상 한 상황이고, 최근 윤석열 당선인과 김건희 여사도 이사갈 곳을 직접 찾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무진들이 이곳이 좋겠다고 먼저 의견을 낸 뒤 방문한 거라며 김건희 여사가 둘러본 뒤 최종 확정됐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방문을 관역 삼아 관저 쇼핑놀이다, 멀쩡한 청와대를 고쳤으면 될 것을 외교부 장관 공관마저 빼앗아가면 외교 행사는 어떻게 하냐며 일제히 공세를 펴자 방어막을 치고 나선 겁니다. 국민의힘 측도 실제로 거주할 당선인 배우자가 유력 후보지를 둘러보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며 전형적인 선동정치, 여론 호도 행태라고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외교부 장관 공관의 리모델링은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는 5월 10일부터 시작돼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윤 당선인은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의 집무실로 출퇴근하면서 교통 흐름이 가장 적은 시간대에 반포대교를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경호로 인한 교통 혼잡 우려에 대해 인수위는 시민 불편이 없게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한 외교사절을 초대하는 등 주요 외교 무대로도 활용돼 온 외교부 장관 공관을 새로 구해야 하는데 대체 부지 등 이에 대한 대안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외교부는 장관 공관 이전과 관련해 인수위와 소통 중이라면서도 새로 이전할 공관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공유할 소식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내일부터는 영화관에서 팝콘도 먹을 수 있고 마트에서 시식도 가능해지죠. 거리 두기가 사라지면서 곳곳에서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하객 수 제한으로 큰 피해를 봤던 웨딩 업계도 예비 신혼부부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다시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삼성동의 한 웨딩 박람회장. 화려한 웨딩 드레스들이 눈길을 끕니다. 다채로운 결혼식 앨범을 살펴보는 예비 신혼부부들. 그동안 미뤄왔던 결혼 준비에 나섰습니다. 코로나 너무 심각해져서 잡지도 못했고 하객이 너무 적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내년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예약하게 됐습니다. 결혼식장은 벌써 예약 전쟁입니다. 알아보긴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막 풀리니까 식장 잡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토요일은 다 차 있고 일요일도 간간히 비어 있는 거 몇 개만 있어서. 황금 시간대인 주말 낮 시간대 예약은 이미 올 연말까지 마감된 곳도 많습니다. 지난 2년간 업체들이 줄지어 문을 닫았던 웨딩 업계는 이제야 한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한 30%는 는 것 같습니다. 올해 주말 예약이 막 끝난 웨딩홀도 있던데 여기는 어때요? 네, 그렇죠.
선호하시는 일정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화장품 업계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감에서입니다. 유명 백화점 두 곳의 이번 달 색조 화장품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0%, 39%나 늘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백화점이나 화장품 판매점에서 제품을 발라보거나 향수를 시향하는 것도 가능해져 더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오늘 낮에 배달앱 쿠팡이츠 서버가 약 3시간 동안 마비되면서 일요일 점심 배달에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자영업자와 배달원들은 점심 장사를 못했고 손님은 오지도 않는 배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로지 배달로만 음식을 파는 서울 마포구의 한 파스타 식당. 일요일 점심이면 10건 안팎받는 쿠팡이츠 주문을 오늘은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알림이 와서 눌러봐도 메뉴나 고객 정보가 보이지 않고 주문을 알려주는 기기에는 신규 주문이 없다는 메시지만 계속 떴습니다. 주문받은 메뉴를 몰라 음식을 만들 수 없는데 손님은 배달이 늦다며 항의 전화를 걸어왔고 쿠팡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주문이 안 들어온 줄 알고 메뉴를 만들었는데 손님한테 전화가 와서 내 음식이 안 오냐 이렇게 된 거죠. 고객센터 연결도 안 되더라고요. 오늘 낮 12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쿠팡이츠 서버에 오류가 생겨 매장에서 쓰는 프로그램과 어플리케이션이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휴일 점심, 특히 배달에만 의존하는 소규모 매장 업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 고장나고 취소도 못 해드리고 고객 전화번호도 안 보여서 저희가 따로 연락드릴 방법도 없고. 배달 기사들도 접수된 주문을 보고 매장으로 향했다가 빈손으로 돌아서기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식당은 어떤 음식인지를 모르니까 기사님들한테 다 가라고 하는 상황이고 왔다가 다 허탕치는 거죠. 자영업 단체들은 성명서를 내고 해당 시간대에 쿠팡이츠를 통한 통상 매출을 분석하겠다며 손실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쿠팡이츠 측은 일시적인 시스템 오류로 일부 주문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며 불편을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보상 방안에 대해 추후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오늘 아침 경기도 의정부 중랑천변에 멧돼지가 기습 출몰하면서 산책하던 행인 2명이 다쳤습니다. 서울 용산에서는 외제차 등 고급 차량만 골라 둔기로 부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요일 사건 사고 김정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중랑천 산책길. 운동과 산책, 자전거 이용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늘 붐비는 곳입니다. 오늘 아침 7시 40분쯤 물가 옆 풀숲에서 뛰어나온 멧돼지가 지나가던 중년 부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멧돼지에 바친 50대 남성과 40대 여성은 정강이 등에 큰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시커먼 물체가 갑자기 지나가더라고요. 한 50m 앞에서. 그러더니 갑자기 올라와서 사람을 공격하더라고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엽사들과 함께 현장 주변을 돌아다니던 멧돼지를 약 1시간 만에 사살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들고 있던 장도리로 차량의 사이드미러 쪽을 힘껏 내리치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부서진 파편이 나뒹굴고 또 다른 사이드미러는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덜렁거립니다. 오늘 아침 7시 반쯤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20대 남성이 차량 26대를 둔기로 부쉈습니다. 피의자는 이곳 주차장에 고급 차량만 골라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외제차만 골라서 한 것 같다. 그렇게 차주분도 얘기하시고 국산차는 안 건드린 것 같다. 경찰은 이 아파트 주민으로 알려진 남성을 연행해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인 60대 여성이 이틀 전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한 40대 남성을 유력 용의자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숨진 여성이 발견되기 전날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고 사건 발생 직후 자취를 감췄다는 겁니다. 숨진 여성은 발견 당시 신체 일부가 묶여 있었습니다. 심장마비 아니라 좀 흉하게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경찰은 아직 금전이나 원한 관계 같은 범행 동기로 볼 만한 사정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탐문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파견한 한일 정책협의 대표단이 도쿄에 도착해 4박 5일 동안 일본 정부와 국회 등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일 관계를 협의합니다. 협의단은 당선인의 친서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전달할 예정인데 단장인 정진석 국회 부의장은 친서에 새로운 한일 관계에 대한 의지가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오늘로 꼭 2달째입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주요 도시에 미사일 공격을 이어가고 있고 민간인 인명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 최고위급 인사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주거용 건물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소방대원들이 계속해서 물을 뿌립니다. 주민들이 군인과 소방대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대피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3일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에 러시아가 미사일 공격을 감행해 최소 8명이 사망했다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밝혔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생후 3개월 된 아이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Серед убитих 3-місячна дитинка, дівчинка. Чим вона загрожувала Росії? 반면에 러시아는 고정밀 미사일로 미국과 유럽연합이 제공한 무기가 저장된 곳을 파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최후의 항전을 벌이고 있는 남동부 마리우폴의 아조우스탈 제철소에 대한 공격도 재개됐다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밝혔습니다. 이 제철소 지하 터널망에는 현재 군인과 민간인 약 2,000명가량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국무국방장관이 자신을 만나기 위해 방문할 것이라고 공개했습니다. Завтра до нас приїжджають люди зі Сполучених Штатів Америки. Зброї, яка нам необхідна, і про темпи її постачання.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문이 이뤄지면 침공 이후 미국 최고위급 인사의 첫 우크라이나 방문이 됩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방부는 해당 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부했고 백악관은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미국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일본에서는 26명을 태운 유람선이 어제 홋카이도 인근에서 침몰했습니다. 밤샘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아직도 침몰한 배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탑승자 가운데 10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어제 낮 1시쯤 일본 북부 홋카이도의 시레토쿠 반도 앞바다에서 유람선이 침몰했습니다. 탑승 정원이 65명 정도의 소형 유람선인 카주원호는 실종 직전에 배 앞머리가 침수하고 있다. 엔진을 사용할 수 없다는 연락을 마지막으로 보냈습니다. 침몰 당시 유람선 카주원호에는 승객 24명과 승무원 2명 등 모두 26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와 해상보안청 등이 실종 유람선을 찾기 위해 10여 대의 선박과 헬기 등을 동원해 밤샘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현재까지 침몰된 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大体沈んだっていうあたりから岬の方を探すということですね。いろんな船で見て歩いたんだけど、それからは痕跡が見つけれなかったね。 실종된 카주원 탑승자 가운데 10명이 시레토쿠 앞바다와 해변 바위 등에서 발견됐는데 모두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해역의 수온이 1도에서 2도로 매우 낮아 선체가 조속히 발견되지 않을 경우 저체온증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人命救助を最優先に関係機関が全力を挙げて捜索救助活動を行ってまいります. 카주원호는 해안 절벽 폭포와 야생곰 관람 등 총 3시간짜리 관광 코스를 운항해 왔는데 사고가 난 해역은 평소에도 파도가 높고 암초가 많아 선박 운항이 위험한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난 유람선은 작년에도 2차례 암초에 부딪히거나 부유물과 충돌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지에 조사단을 파견해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 덕분에 장애인들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물리적 장벽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발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김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문 안마사 위민수 씨.
예전 같으면 손님 예약 일정을 누가 읽어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스마트폰의 인공지능 앱이 컴퓨터 화면을 읽어줍니다. 아리야, 문자 스캔. 문자 스캔으로 변경합니다. 날짜 2022년 4월 19일 0시 30분. 앱 이름은 설리번 플러스. 헬렌 켈러의 선생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마주 앉은 사람의 표정까지 알려줍니다. 네, 기자님 얼굴 봐도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한번 벗어보겠습니다. 아리야, 얼굴 촬영. 얼굴 인식으로 사진을 촬영할게요. 35살 여자가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 살 때도 힘들게 점자를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품 이름도 다 음성으로 알려줍니다. 사이다 제로인가 봐요. 네. 쇼핑도 하세요? 쇼핑하죠. 와. 우체국 쇼핑. 우와. 지마켓, 옥션 다 깔려 있긴 해요. 사실 읽어주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청각 장애인 기사가 운전하는 택시는 벌써 4년이나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각장애인 기사님이 운행하는 택시입니다. 손님과 대화는 태블릿 PC로 합니다. 기사님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CG를 전송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취객분들이 탑승할 때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좀 불편합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성이 문제입니다. 현대차가 3년 전 공개한 청각 장애인용 주행 보조 시스템. 운전 중 듣게 되는 모든 소리의 패턴을 인공지능으로 분류하고 구분해 운전대 LED와 허드 픽토그램으로 전달하는 것이 이번 기술의 핵심입니다. 유튜브에서 큰 화제가 됐지만 지금은 개발이 중단됐습니다. 기술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수익성 따지지 않는 사회의 지원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기후 변화 때문에 한라산과 지리산에서는 이미 구상나무 같은 고지대 침엽수들이 말라 죽어가고 있죠. 최근에는 오대산과 설악산 같은 강원도 산지에서도 침엽수 고사 현상이 시작됐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아름드리 나무들이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로 잘 알려진 전나무 숲길. 국내 최대 전나무 군락지인 오대산 상원사 인근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전에는 없었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키 30m, 지름 1m 가까이 되는 전나무가 조각난 채 죽어 있습니다. 뿌리째 뽑혀 쓰러진 나무도 있습니다. 제가 한 품에 안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한 크기의 전나무인데요. 이렇게 밑동에 구멍이 숭숭 뚫려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전나무 고사 현상이 넓게 퍼지고 있는 겁니다. 2020년 전후부터는 1000m, 800m 사이에 이 전나무도 이렇게 곳곳에서 조금씩 고사가 나타나는데 해발 1572m 한백산. 탐방로를 걷다 보면 이곳에서도 부러진 전나무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겨울철 눈이 적게 내린 데다 봄에도 건조한 날씨까지 이어지면서 전나무 줄기가 약해져 강한 바람에 부러진 겁니다. 수분 부족이 원인인데 실제로 강원도의 겨울철 강수 일수는 최근 5년 사이 크게 줄었습니다. 뿌리를 얕게 내리는 수종이라서 가뭄에 특히 취약한 수종입니다. 겨울과 봄철에는 나무와 공생하는 균이 활동하지 못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전나무들이 죽어가면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위험이 높아졌고 메마른 나무들 탓에 산불 발생 위험은 커졌습니다. 탐방로와 임도를 덮치면서 안전사고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자동 기상 측정 장비를 동원해서 이 지역에 바람이 부는 날은 탐방로를 일시 폐쇄하거나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한 실태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면밀한 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화요일 새벽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조와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내일 오후 마지막 조정회의를 갖습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 8% 인상안을 두고 노사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노조는 내일 자정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예고대로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에서 롯데가 삼성을 상대로 무려 6년 만에 3연전을 싹쓸이했습니다. 한동희는 시즌 6호 홈런을 터뜨리며 이 부문 선두를 달렸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롯데는 1회 피터스의 투런포를 시작으로 홈런 잔치를 벌였습니다. 5회엔 정훈이 다시 투런 홈런을 터뜨렸고 한동희까지 솔로 아치를 그리면서 시즌 6호 홈런으로 단독 선두를 달렸습니다. 한동희는 9회 삼성 마무리 오승환을 상대로 1타점 2루타를 때리는 등 오늘 경기에서 3안타를 기록해 타율 4할 1푼 7리로 타격 부문에서도 1위에 올랐습니다. 롯데는 무려 6년 만에 삼성과의 3연전을 휩쓸며 3연승을 달렸습니다. 어제 심판에 항의했다 퇴장당했던 LG 김현수. 경기 전 입에 반창고를 붙이고 나와 무언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6회 1타점 적시타를 터뜨려 팀 공격에 힘을 보탰습니다. 7회 만루에서는 밀어내기 볼넷을 얻어내고도 서 있다가 볼이었냐고 되묻는 어제와 반대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LG는 두산을 꺾고 2위 자리를 되찾았고 선두 SSG는 한유섬의 역전 홈런으로 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오늘 폐막한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 20개로 12회 연속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올 여름과의 거리가 부쩍 더 가까워진 것 같은 날씨였죠. 오늘 일부 남부지방은 역대 4월 최고 더위를 기록했고 서울도 24.5도까지 올랐는데요. 이 같은 더위는 내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도 계속되겠습니다. 차츰 더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와 내일 한낮에 서울의 기온이 27도까지 치솟겠고요. 비는 내일 저녁 제주와 호남 지방을 시작으로 밤 사이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50에서 120, 제주 산지에는 최고 300mm가 넘는 여름철 호우 같은 많은 비가 집중되겠고요. 화요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시간당 최대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피해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충청과 그 밖의 남부지방도 최대 70, 서울 등 그 밖의 지방도 5에서 40mm가량이 예상됩니다. 내일 전국이 차츰 흐려지겠고 밤사이 비가 내리면서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어들 수 있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도 서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구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는 화요일 오후부터 차츰 그치겠고 이후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